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또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세상. 요즘 뉴럴링크 소식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게 한때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정말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뉴럴링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뇌에 칩을 심는 회사, 이런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그들의 거대한 비전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말 경이로운 공학적 난제들을 풀어내고 있는지, 또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함께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럴링크는 정말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질문이요? 네, 첫째는 뉴럴링크가 그리는 최종 그림, 그러니까 전략적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그 비전을 어떤 기술적 혁신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소수의 실험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확장성의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뉴럴링크의 모든 것을 한번 해보해 보시죠. 좋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이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신경레이스라는 개념을 처음 딱 언급했을 때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은 에이, 저것도 허풍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016년 창립 당시부터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량 제조가 가능하고 동시에 고대역 폭을 가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만들겠다. 바로 이거였죠. 대량 제조, 그리고 고대역 폭. 네. 여기서 이 두 단어, 고대역 폭과 대량 제조가 사실상 뉴럴링크의 모든 전략을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역 폭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그냥 단순히 뇌 신호를 더 많이, 더 빨리 읽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BCI 기술이 뇌의 신호를 그냥 듣는 수준이었다면요. 뉴럴링크가 말하는 고대역 폭은 뇌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듣는 것과 대화하는 것. 그 차이가 확 와닿네요. 네, 비유를 좀 해보자면 기존 기술이 모스보어로 아주 느리게 단방향으로 메시지를 받는 거라면요. 뉴럴링크는 초고속 광 케이블로 4K 화질의 영상을 그것도 양방향으로 스트리밍하는 것과 같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역폭의 차이가 결국 정밀하고 복잡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우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량 제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처음부터 이게 그냥 소수를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가 아니라 아이폰 같은 소비재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소수의 환자를 위한 아주 비싼 맞춤형 장치가 아니었던 거죠. 라식 수술처럼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는 것, 즉 확장성을 처음부터 사업 모델의 전제로 깔고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뉴럴링크의 모든 기술 개발과 전략적 결정의 방향을 계속해서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이 바로 첫 제품인 텔레파시군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현재 사지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왜 하필 첫 대상이 마비 환자였을까요? 물론 인도주의적인 가치도 엄청나게 크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도전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기술적인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건 기술적 자신감인 동시에 굉장히 영리한 등대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등대 전략이요? 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가 불을 밝혀서 배가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통해서 이 기술의 의학적, 인도주의적 가치를 먼저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규제 당국의 허들이라는 굉장히 높은 벽을 넘고요. 또 뇌에 칩을 신는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긍정적인 수용성으로 바꾸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죠. 와, 정말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그럼 마비 환자 지원이 끝이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 등대가 비추는 최종 목적지, 그곳은 어딘가요? 네, 운동 기능 회복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로드맵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술을 기다리는 1만 명이 넘는 대기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운동 제어를 넘어서 촉각, 음성, 청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명한 사람의 시력을 복원하는 블라인드 사이트로 확장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시력 복원이요? 눈이 아니라 뇌에 칩을 심어서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요, 뇌에 있는 시각 피질에 직접 시각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죠. 와,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거친 뉴럴링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전뇌 인터페이스입니다. 전뇌 인터페이스? 네, 말 그대로 뇌 전체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증강이요? 네, 정리하자면 1단계는 복원, 2단계는 감각 확장, 그리고 3단계는 능력 증강. 아주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비전은 정말 거대한데 듣다 보니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이 모든 게 사실 아직도 공상과학처럼 들리는데 지금 당장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은 대체 뭔가요? 어디서부터 이 마법 같은 일이 시작되는 건지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이 뉴럴링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고요. 세계의 아주 거대한 공학적 기둥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건물과 같아요. 세 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뇌에 길을 내는 로봇 수술. 두 번째 기둥은 그 길 위에서 신호를 실어 나르는 임플란트. 그리고 마지막은 그 신호를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신경 디코딩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럼 첫 번째 기둥 로봇 수술부터 한번 살펴보죠.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뇌에 심는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뇌는 젤리처럼 부드럽고 심장 박동에 따라서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혈관까지 빽빽하게 있고요. 어떻게 로봇이 그 모든 걸 피해서 정확하게 전극을 심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R1이라는 수술 로봇의 아주 특별한 눈 덕분입니다. 눈이요? 네, 이 로봇에는 6개의 고성능 현미경과 함께 OCT, 즉 광학 단층 처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OCT. 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빛을 이용한 초던밀 3D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중에 뇌 표면 아래의 혈관 분포와 뇌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속 스캔해서 3차원 지도로 만드는 겁니다. 아, 실시간으로 맵을 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로봇은 그 지도를 보고 혈관을 완벽하게 피해가면서 무려 1024개의 전극을 아주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는 거죠. 와, 이건 뭐 수술 로봇이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켜고 자율주행하는 셈이네요? 근데 지금 수술 시간이 한 4, 50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걸 1시간 이내로 줄여서 라식 수술처럼 만들겠다. 이 목표도 정말 대담하게 들립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량 제조라는 비전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수술이 빠르고 안전해져야만 수만 명에게 이 기술을 보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로봇의 속도뿐만 아니라 전극을 더 깊이 약 4mm 이상 삽입하는 기술도 필요한데요. 이건 뭐 시각 정보처럼 뇌 깊숙한 곳의 신호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인 임플란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쿼터 동전만한 크기의 이 작은 장치 안에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데이터와 전력의 상충 관계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네, 이건 뭐 모든 초소형 전자기기가 마주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죠. 더 많은 뇌 신호를 얻으려면 당연히 전극 채널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채널이 늘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전력 소모도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해요. 아, 열? 네, 뇌는 열에 극도로 민감해서 단 1, 2도만 온도가 올라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을 내면서도 열은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는 거의 모순에 가까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거죠. 수로 보내기 위해서 200kbps까지 압축해야 한다고요?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1000분의 1로 압축한다고요. 그건 뭐랄까 두꺼운 책 한 권의 내용을 단어 하나로 요약하라는 것과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데이터 손실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핵심은 손실을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과감하게 버리고
의미 있는 신호만 정확하게 포착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신호만 골라낸다? 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임플란트 안에 내장된 뉴럴링크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반도체, 즉 SoC입니다. SoC? 시스템 오너 칩.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칩을 이 작은 임플란트 안에 그대로 축소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는 단순한 마이크가 아니라 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짜 목소리만 딱 걸러내서 요약본을 만드는 아주 작은 컴퓨터인 셈입니다. 와, 임플란트 자체가 작은 컴퓨터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동, 신경 디코딩입니다. 로봇이 길을 내고 임플란트가 신호를 보내오면 이제 그걸 해석해야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는 이 막연한 생각이 대체 어떻게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으로 딱 바뀌는 건가요? 먼저 보정이라는 일종의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보정이요? 네. 사용자가 커서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할 때 뇌의 어떤 뉴런들이 어떤 패턴으로 활성화되는지를 계속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과 실제 커서의 움직임을 연결시키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아, 일종의 맞춤형 번역기를 만드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 비정상성, 그러니까 뇌가 계속 변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드리프트 현상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용자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까지 왼쪽을 의미했던 생각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뇌의 상태는 잠을 어떻게 잤는지, 그날 기분은 어떤지에 따라서도 계속 변화하고요. 전극의 위치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는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재보정, 즉 모델을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과정을 완전히 없애는 거겠죠. 그걸 어떻게 없애죠? 사람의 개입 없이도 모델이 스스로 뇌의 변화를 감지하고 학습하고 또 적응하는 기술, 바로 비지도 학습 기술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경 디코딩 분야의 성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 그래서 실제 성과는 어떤가요?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13명의 참가자들이 이 기술로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건가요? 단순히 커서를 움직이는 수준은 이미 한참 넘어섰습니다. 로봇팔을 제어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문명 VI 같은 아주 복잡한 전략 게임을 밤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와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문명이요? 와, 그 게임 엄청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기술의 가능성은 명백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기술은 성공했는데 정작 혜택을 받는 사람은 13명뿐이고 수술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1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목 현상 아닌가요? 자,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1만 대 13이라는 이 숫자는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서 대량 생산 및 보급 단계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죠. 임플란트 생산부터 수술 로봇 보급, 환자 지원 시스템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확장이 더딘 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자료를 보니까 수직적 통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전략을 택했던데요. 그렇죠. 뉴럴링크는 전극실부터 수술 로봇, 반도체 칩, 충전기, 심지어 공장 건물 설계까지 거의 모든 것을 직접 합니다. 보통은 이런 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솔직히 모든 걸 직접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모든 위험을 다 떠안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스페이스X나 테슬라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도 과연 토하는 전략일까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뉴럴링크의 입장에선 이게 필연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세상에 없던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면 개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 부품 하나하나 사양 조율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을 다 보낼 순 없으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을 내부에서 직접 통제함으로써 개발과 개선의 속도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루려는 거죠. 지금의 이 병목 현상을 뚫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위험하지만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한번 종합해 볼까요?
뉴럴링크는 단순히 마비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뇌라는 생물학적 컴퓨터와 인공적인 디지털 컴퓨터 사이에 그 근본적인 간극을 메우려는 아주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송패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세 가지 공학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라식 수술처럼 빠르고 안전한 수술을 위한 로봇 공학. 네. 둘째, 저전력이면서 동시에 고성능을 구현하는 초소형 반도체 기술.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보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똑똑하게 뇌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적인 산을 넘어야만 BCI의 대중화라는 그 원대한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뉴럴링크의 현재이자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기능의 복원에서 시작해서 잠재적인 증강으로 나아가는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잃어버린 능력을 완벽하게 되찾아주는 단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 사회는 치료와 강화 사이의 경계선을 과연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마저 업그레이드의 대상이 될 때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